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펀드제작팀 복근원 차장이고요. 오늘 화상교육에 같이 이제 참여해 주실 두 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화면 왼쪽, 오른쪽인가요? 네, 김동민 차장. 예, 반갑습니다. 김동민 차장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김현정 차장입니다. 네, 김현정 차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 화상교육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목도 이제 마무리 펀드 토크로 정했고요. 역시 뭐 내용은,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올해 전체 시장의 흐름 좀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어떤 펀드로 좀 이제 가져가면 좋을지,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보다는 좀 큰 그림을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용은 보시다시피 이렇고요. 큰 주제는 이제 뭐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펀드 올해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쭉 살펴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펀드 시장에 어떤 중요한 이슈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내년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내년도 펀드 리밸런싱 전략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인데요. 이 부분은 김현정 차장님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그림이 좀 작아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일단 2021년 12월 17일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해서요. 이 파란색이 2020년 작년도 1년치 수익률이고 이 주황색이 이제 12월 17일까지 2021년 며칠 포함이 안 돼 있긴 하지만 그냥 2020년 작년하고 올해 주요국 주가지수 상승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작년에 보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거의 50% 올랐는데 올해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해 수익률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 이게 올해 기준으로 내림차순을 한 겁니다. 기준이. 반면에 작년에 제일 좋았던 게 보면은 나스닥 제일 길게 파란색 나스닥하고 또 여기 코스닥 이 작년에 되게 좋았었어요. 근데 올해는 나스닥은 어느 정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상위권에 있지. 반면에 우리나라 코스닥은 약간 플러스인 거예요. 작년에 거의 50% 가까이 올랐던 코스닥 지수가 올해는 5%도 못 올랐어요. 좀 이런 편차가 좀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지수를 보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다음에 베트남이 좋았어요. 그다음에 나스닥하고 달리 미국 S&P 500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대만도 괜찮았고, 그다음에 인도, 그다음에 프랑스랑 뭐 유럽권 나스닥. 네. 유럽은 작년에 별로 안 좋았는데 그렇죠. 네, 올해는 조금 좋아졌습니다. 반면에 홍콩이나 브라질 같은 경우는 올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8월 여름 이후에 홍콩 주식들이 좀 많이 박살나면서 특히 홍콩 지수가 안 좋았고, 브라질 같은 경우도 헤어라 가치가 급락하고 뭐 그런 정치적인 이슈도 결합되면서 올해 좀 수익률이 좀 안 좋았다. 그리고 우리나라만 이제 좀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 지금 코스닥, 코스피가 작년에는 되게 두 지수가 좋았지만 올해는 크게 재미는 없었다. 그래서 그 주체별로 한번 보면, 코스피 시장은 보면은 이게 주황색이 연초 이후, 주체별, 국내 주식 순 매수 현황인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연초 이후에 거의 60조 원 가까이 개인들이 국내 주식을 매수를 했어요. 반면에 기관하고 외국인은 기관이 특히 한 40조 원 정도 매도했고 외국인도 20조 원 이상 매도하면서 이 두 주체가 매도했던 물량을 개인들이 다 그냥 소화하는 그런 국면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작년하고 수급 주체는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작년도 개인이 주구장창 샀다면 올해도 마찬가지다. 다만 조금 변화된 거는 지금 이게 파란색이 3개월인데요. 3개월만 보면은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한 2조 원 정도 지금 매수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최근 매수가 좀 지속적인 것인지는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상당 부분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에 좀 집중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코스피 개인 매수 금액은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작년이랑 대비했을 때. 작년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한 40조 이상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게 퍼센티지잖아요, 그렇죠? 순매수 금액. 금액입니다. 중원입니다. 금액 아마 작년 비교하면은 좀 차이 날 것 같아요, 그렇죠? 코스닥도 좀 비슷한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개인들이 지금 많이 매수했던 거. 근데 규모는 뭐 유가증권 시장보다는 작으니까 10조 원 이상 개인이 매수했다면 기관하고 외국인은 좀 팔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금리는 뭐 올해 좀 금리가 좀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각국 중앙은행이 좀 긴축 모드로 들어가면서. 그래서 보시면 2021년도에 이제 주황색을 보면 다 금리를 인상한 걸로 나와요. 반면에 작년 2020년에 코로나 이슈 때문에 경기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그 완화 정책을 쓰다 보니까 작년에는 금리를 다 낮췄어요, 지유국들이. 근데 반면에 올해는 주요도 금리를 많이 다 올렸다.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뭐 오미크론이라든지 코로나 이슈 때문에 조금 금리 흐름이 조금 주춤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금리가 계속 올해는 좀 상승 추세였다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품 가격을 보면은 작년하고 좀 가장 큰 게 작년 2020년 같은 경우 유가가 뭐 작년 1분기, 2분기 때 제 기억으로는 거의 마이너스까지 갔었죠. 그러다 보니까 WTI가 상당히 좀 안 좋았다가 올해 이제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80불 언저리까지 갔다가 지금 뭐 한 70불 정도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WTI 지수가 좀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구리 가격, 그다음에 농산물 가격, 그 다음에 BDI라고 해서 발틱 운임 지수 같은 경우도 뭐 이거는 작년하고 연속적으로 좀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금 가격이 작년과는 달리 금 가격이 올해는 좀 재미가 없었어요. 작년에 뭐 금 가격이 많이 올랐다면 올해는 좀 그렇고, 금 가격도 마찬가지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 가격은 뭐 이렇게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에 뭐 비례해서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펀드 수익률도 연간 지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코스닥 코스피 지수가 작년은 되게 좋았는데 올해 안 좋았던 이유가 뭐냐? 업종별로 조금 뜯어서 좀 자세하게 보면은 그 원인은 헬스케어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헬스케어 업종에서 거의 80%, 그러니까 뭐 한 배, 두 배 가까이 올랐던 주식이 많았다면 올해는 오히려 그게 좀 역으로 부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업종의 전체 올해 수익률은 거의 마이너스 30% 이상. 이 안에 보면 신풍제약도 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있고, 의학 바이오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으로 가면 이제 주로 이제 미국이나 유럽, 일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선진국은 작년에 비교해서 보면은 에너지 업종이 작년에 안 좋았다면 올해는 아까 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에너지 업종이 반등을 했고, 전반적으로 골고루 올해는 상승률을 좀 좋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올해 신흥국보다는 미국이나 유럽 등의 선진국 증시가 좀 상대적으로 괜찮았다라는 걸 좀 반증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수익률이 가장 좀 저조했던 중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중국은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 에너지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업종이 다 수익률이 골고루 좋았다면 올해는 에너지랑 유틸리티, 산업재 몇 개 업종만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별로 안 좋았다. 중국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전 세계 업종별로 이제 토탈로 보면은 아무래도 중국보다는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 비중이 전체 글로벌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전 세계 업종별 상승률을 보면은 에너지가 작년에 좀 안 좋았다면 전반적으로는 올해 12월 17일까지 올해 동안에 이제 업종별 상승률을 보면 전반적으로 골고루 좀 좋았다. 근데 가장 컸던 게 에너지가 가장 상승폭이 컸고, 정보기술, IT 업종들, 그 다음에 금리가 좀 올라가면서 금리 수혜진 은행이나 뭐 금융주들, 이른바 금융업종들이 좋았고,
뭐 반대로 이제 조금 상대적으로 밑에 있는 업종들은 좀 부진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좀 거기에 좀 첨부해서 국내 업종 성과를 봤는데 국내 주식 성과가 좀 우수한 종목이 뭐가 있냐고 봤더니 주황색이 올해입니다. 위메이드, 그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다음에 프로비엠, 그리고 펄어비스 이런 것들이 좀 좋았고 반면에 이제 좀 안 좋았던 종목들은 보면은 작년에 이게 파란 게 작년 수익률이거든요. 악셀바이오라든지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작년에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올해는 워낙 이제 작년에 상승폭이 크다 보니까 올해도 마이너스 폭이 크지만 절대값을 보면 좀 작게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바이오 종목들이 성과가 좀 부진했다. 악셀바이오, 신풍제약, 셀버리,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이런 것들 주로 의약 바이오 업종이 좀 성과가 좀 안 좋은 게 솔팅이 되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자산별 성과를 보면 아까 아마 이어지는 얘기인데 뭐 원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좋다 보니까 관련된 펀드 같은 경우는 하나천연자와 한투 MLP 이런 펀드들이 성과가 좋았고 그리고 이제 좀 주목할 만한 것은 비트코인이 올해 들어서도 한 62% 정도 상승을 했는데 작년에는 거의 3배 올랐더라고요. 300%. 근데 그것만큼은 아니지만 올해도 상승 기조를 좀 이어가고 있다. 물론 이제 중간에 폭락하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은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 주식이 좀 안 좋았는데 특히 본토보다는 뭐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 같은 경우도 그다음 미국에 상장돼 있지 않습니까? ADR 형태로 그런 것들이 좀 낙폭이 커지면서 특히 나스닥에 상장된 그런 기술주들 그다음에 홍콩에도 상장되어 있는 그런 중국 주식들 성과가 안 좋다 보니까 KB 중국 통중국 고배당이라든지 그다음에 홍콩하고 범중화권에 투자하는 그런 펀드들이 본토 펀드보다는 중국 펀드 중에서 좀 안 좋았다.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요 지역별로 보면은 베트남 지수가 좀 좋다 보니까 한투라든지 우리 회사에서 팔고 있는 미래세 베트남 펀드들 성과가 좋았고요. 반면에 이제 중국 주식이 좀 안 좋다 보니까 KB 통중 고배당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았고 그다음에 브라질 뭐 이런 경우도 좀 아까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관련돼 있는 아문디 러시아 브라질 펀드, 신한중앙 플러스 이런 펀드들이 좀 안 좋았고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괜찮았지만 크게 상승률이 뭐 5% 안쪽이다 보니까 관련되어 있는 KB스탁 코스닥 150 인덱스 펀드 이런 것들이 별로 성과가 좋지 않았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베트남 그다음에 인도 펀드들 미국은 견조하게 좀 상승하다 보니까 미국 관련된 펀드들은 좀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여기까지 쭉 이제 금융시장 훑어봤고요. 이제 또 여기에 연관돼서 이제 뭐 펀드라든가 또 세부적인 이슈는 또 뒤에서 다룰 거니까 그 부분은 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국내로 보면 사실 이제 항상 그렇잖아요. 연말 정도 11월달 정도 되면 각 주요 증권사들이 이제 내년도 그 다음에 연도에 그 코스피 지수 전망치를 쭉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여기도 이제 언론 자료에 나온 이제 최근 뭐 20년, 21년 그리고 이제 내년도 코스피 전망 자료인데 20년하고 21년은 이제 실제로 보면 전망치하고 실제 코스피 밴드를 보면 사실 뭐 거의 안 맞죠. 네. 그만큼 사실 뭐 내놓으라는 리서치 기관들도 주가지수를 맞추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시면 대체로 2,800이 저점이고요. 물론 이제 좀 안 좋게 보는 DB금융투자 같은 게 2,650선까지 보기도 하지만 대체로 보면 2,800에서 3,400선 정도, 3,300선 정도, 뭐 이 정도예요. 뭐 가장 높게 보는 데가 KB증권이 고점은 한 3,600선 정도까지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뭐 이것도 그냥 추정치일 뿐이죠. 실제로 내년에 이렇게 갈지는 뭐 가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뭐 이제 영업장에서도 질문 자주 주시는 내년도 코스피 얼마까지 갈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사실 저희도 잘 모르죠. 여기 있는 증권사 자료를 일단 참조를 할 뿐이고 실제로는 시장 상황에 맞게 또 대응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참고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제가 질문 드릴 게 있는데, 이제 증권사 계실 때, 네. 이 지금 전방 자료들이 보통 가을 정도에, 보통 이제 11월까지 많이 그렇죠. 나오죠. 이제 11월 달이면 아마 오미크론 반영 전이 추정치가 그럴 많을 가능성도 거예요. 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거를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반영하면은 이거보다 조금 낮아지지 네. 않을까? 근데 이제 들어가죠. 대부분은 이제 근데 큰 그림은 그려놨지만 뭐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바꾸기는 그쵸. 하죠. 바꾸죠. 예, 네. 예.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큰 같습니다. 의미를 둘 필요는 그러니까, 없다. 예. 여기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으면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네, 3,400입니다. NH투자증권의 목표치 2,800에서 3,400. 평균적으로 400점 될 것 같은데. 네, 뭐 모르죠. 사실 그거는 정확히 맞출 수는 없는 건데 어쨌든 뭐 저는 내년도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지 않나 이렇게 간단히 걸러짓겠습니다. 네. 얘기해야 될 게 많아가지고 좀 오늘은 연말이라서 자료가 좀 많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하도록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간에 퀴즈를 낼 거예요. 그래서 퀴즈를 맞히시는 분들한테 사은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도 한 몇 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몇 개는 뭐 그건 정해지지 않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쏘겠습니다. 상품은 뭡니까? 상품은 이제 무선 진동 마사지건입니다. 그래서 그게 시중에서 보면 한 7만 원 정도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요긴하게 고객님들한테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고 뭐 여기 안에서 다 답을 구할 수 있으니까 좀 주목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뭐 국내 이제 시장 흐름 뭐 전반적으로 올해 보면 이제 분기별로 나눠보면 1분기 때는 사실 분위기가 좋았어요. 왜냐하면 작년 뭐 아시다시피 작년도 말에도 굉장히 시장이 뜨거웠죠. 뭐 쭉쭉 올라가면서 연초에도 기대감이 상당히 컸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연초에 뭐 엄청나게 시장이 오르락내리락 걸렸죠. 결국에는 뭐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연초만 해도 급등하는 시장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면서 성장주 이런 펀드들 굉장히 좋아진 성과가 물론 이제 그 뒤에는 너무 오른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좀 조정을 보였고 2분기에는 그래도 이제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 뭐 이때만 해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뭐 미국의 뭐 부양책 등등등 여러 가지 나오면서 경기 회복 그리고 실제 지표상으로도 좋아지는 것들이 이제 서서히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경기 회복이 좋아지니까 결국 우리나라 이제 뭐 수출주라든가 경기 민감주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올랐죠. 그래서 가치주들이 이때 좀 성과가 상대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리고 3분기 때는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딱 6월 말 7월을 기점으로 해서 보시면 거의 고점을 찍고 3,300선 찍고 쭉 빠지죠. 결국 이제 시장이 좋아지다 보니까 그동안 풀어놨던 돈들을 뺏어야 되는 이런 이제 과정들이 나타나요. 결국 연준의 어떤 긴축 거기다가 인플레이션이 막 계속해서 초반에는 이거 뭐 일시적일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뭐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연준의 긴축도 빨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이제 조정받기 시작하죠. 거기다가 공급 차질 이런 것들이 계속 부각이 되면서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쭉쭉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 3차선도 깨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4분기에 들어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악재들이 지속이 되고 거기에다 오미크론까지 딱 나오면서 장중에 2,900선이 깨지고 2,800선까지 내려갔다 오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채권 시장도 보시다시피 금리가 이제 쭉 이건 단기 금리입니다. 주로 단기 금리들인데 1% 미만 다 대부분 안정돼 있다가 이제 6월달, 7월달 기점으로 이제 이때가 그거죠. 경기가 좋아진다는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금리가 슬슬 오릅니다. 1차적으로 금리 랠리가 한 번 있었고 그 뒤에 좀 쉬다가 이제 금리 인상이 한 번 있었죠. 이전부터 이제 한은에서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얘기가 먼저 나왔었죠. 그러면서 시장에서 금리가 먼저 반응을 했었고 실제 기준금리가 한 번 인상했었고 그 뒤에도 마찬가지로
공급 부족이라든가 이런 긴축 얘기도 계속 나오면서 금리가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단기채 펀드들 성과 다 안 좋았죠. 요거 부분은 이제 뒤에 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두 번째 금리 인상이 있었죠. 이번에 얼마 전에. 근데 오히려 그 이후에는 이렇게 금리가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되는, 이거 단기 금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좀 안정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주식하고 채권 시장 흐름 이렇게 흘러갔다는 거 한번 보시고 그 뒤에 이제 펀드별 성과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연관돼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이제 그 펀드 유형별로 쭉 보면 국내는 이제 그 주식형 중에서는 중소형주 펀드가 제일 좋았습니다. 다른 일반 액티브 펀드, 인덱스 펀드 이런 것들보다 중소형주 펀드가 좋았고, 사실 이제 작년에도 중소형주 펀드가 좋았어요. 그만큼 이제 종목 장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펼쳐졌다 이런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당연히 채권은 이제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중기채, 우량 채권들은 마이너스 수익률 났어요. 이제 소단기채는 한 0.6% 정도 났어요. 그만큼 단기 채권들이 사실은 그동안은 이제 금리가 계속 빠져주면서 2% 초반까지는 왔었고 1% 후반 이 정도까지 좋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 반토막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모주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올해 대여급들 IPO가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해외 쪽을 보면 앞서 이제 김현준 차장이 설명했듯이 인도, 베트남, 미국 펀드들이 좋았고, 그 다음에 유럽 펀드들이 좀 좋았고, 안 좋았던 적은 역시 이제 브라질이라든가 아시아 신흥국이 이제 중국이 들어간 이런 거 펀드들이 전반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해외 채권형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반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측면이 있었지만 경기 회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하이힐드 펀드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쿠폰이 높다 보니까 그래도 쿠폰에서 선방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하이힐드 채권이 그나마 조금 플러스 수익률을 좀 거두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대체 투자 쪽으로 보면 이제 리츠 쪽 이런 것들이 좀 좋았죠. 네. 그래서 리츠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가장 좋았던 펀드하고 이제 나빴던 펀드들을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국내 펀드 중에 가장 성과가 좋았던 펀드는 한국별 신용투자 어린이 펀드. 약간 이것도 이제 중소형주 포트폴리오가 많죠. 종목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KTB, VIP 스타 셀렉션 좋았고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건 3년 연속 계속 20% 이상씩 수익률을 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S플러스, 코리아 리치 투게더 쭉 있죠. 보시면 이제 다 중소형주입니다. 리틀 빅스타, 중소밸류, 한국별로 10년 투자, 메리츠코리아 스몰캡, 중소형 고배당 다 중소형주 펀드죠. 그만큼 앞서 유형별로 살펴봤듯이 중소형주 펀드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뒀다. 이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안 좋았던 것들은 이제 미래에스 한국 헬스케어가 가장 올해 안 좋았습니다. 물론 작년에는 앞서 이제 김현정 차장도 이제 언급했듯이 헬스케어가 워낙 좋았었죠. 83%, 이 펀드도 83% 수익률 났는데 올해는 한 15% 정도 까먹었어요. 연초 대비를 보면. 그래서 가장 부진했고, 그 다음에 ELS 지수연계 솔루션 펀드,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ELS, 올해 이제 홍콩 쪽 들어간 ELS들이 굉장히 좀 홍콩 시장이 부진하다 보니까 상환이 계속 미뤄지면서 이제 손실이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런 것들은 어차피 이제 홍콩이나 이런 데가 반등을 해주면 다시 성과는 좋아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올해는 좀 많이 부진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베타 펀드, 주식형 중에는 조금 가장 안 좋았죠. 그 다음에 이제 혼합형 펀드들이 몇 개 있어요. 이제 리디파이나 코스피 솔루션 이런 것들은 플러스 알파 전략, 채권이 대부분 들어가지만 중간에 파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알파 전략을 통해서 이제 성과를 내는 펀드인데 별로 안 좋았어요. 물론 채권도 안 좋았지만 그 알파 전략도 잘 안 먹히면서 아마 이게 성과가 좀 많이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권형 펀드들 역시 마찬가지로 성과가 좀 안 좋아요. 국채 10년 인덱스 이렇게 금리가 올라갈 때 가장 손실이 큰 우량 채권형 펀드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쪽으로 살펴보면요. 해외 펀드 중에 가장 좋았던,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펀드는 이제 미래세 인도 중소형 포커스. 앞서 이제 보셨다시피 인도, 펀드들이 전반적으로 좋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리 필라델피아 반도체 인덱스. 이제 앞서 이제 김영수 사장 설명을 해드렸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좋았고, 특히 이제 언액 지형 같은 경우들이 좀 더 높죠. 더 수익률이 핵 지형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이제 뭐 이 이유는 당연히 이제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라가면서 뭐 주식 자체도 올라갔지만 환율에서도 환차익 부분이 발생을 하면서 언액 지형들이 전반적으로 해외 펀드들은 핵 지형 대비 성과가 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다 베트남 펀드가 그 뒤를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가 관련된 MLP 펀드가 작년에 가장 부진했다가 올해는 그래도 또이또이 회복을 했습니다. 30% 빠졌고 36% 정도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뭐 새롭게 올해 런칭한 뭐 한국투자 미국 배당 귀족 언액지형도 뭐 수익률 상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펀드도 보면 이제 AB 셀렉트, 뭐 월스트리트 투자은행 펀드들이 있죠. 보면 미국 펀드도 마찬가지로 성장주는 이제 뭐 반도체 펀드 이런 것도 있지만 작년에 그 테크 펀드들이 굉장히 좋았죠. 근데 올해는 수익금 밖으로 좀 많이 밀려났고 오히려 이제 AB 셀렉트라든가 금융주 비중 금융주로 되어 있는 한국투자 월스트리트 펀드가 전반적으로 좀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안 좋았던 건 대부분 다 또 중국 펀드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중국, 특히나 홍콩이나 미국, ADR,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이죠. 이런 것들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라질이 들어간 펀드들 안 좋았고, 좀 섹터형 펀드로는 알파 글로벌 신재생 에너지, 작년에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펀드가 올해는 거의 18% 이상 손실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작년에 많이 올라갔던 것들은 올해 다 좀 이렇게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펀드로 좀 하위권에 이렇게 7.5% 정도 손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앞서 이제 금융시장 쭉 훑어볼 때랑 거의 뭐 비슷한 형태의 어떤 성과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작년 12월 이맘때 1년 딱 전이잖아요. 그때 그렇죠. 베스트 워스트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알파 글로벌 신재생에너지는 전전이 남편이 운영하는 알파 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것도 맞아요. 전전 남편. 작년 수익률이 최고로 좋았다 그렇게 강조를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거의 안 좋잖아요. 근데 그때 교육을 들으신 다음에 1월 때부터 알파 글로벌 신재생에너지로 실제로 돈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저희 회사에. 그래서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은 항상 좋았던 게 그 다음에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맥락으로 보면은 올해 좀 부진했던 펀드들이 내년에 좀 좋아질 수 있고 올해 좋았던 것들이 안 좋아질 수 있냐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좀 중요한 게 이게 유리 필라델피아 반도체 인덱스 있잖아요. 이게 솔직히 작년도 좋았고 올해도 좋았고 또 상당수 전문가들이 내년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영업전 지금도 관심이 많으시고 그러면 올해 좋았고 작년에 좋았기 때문에 3연 타석으로 내년도 좋을 것이냐? 두 번째는 중국이 지금 올해 안 좋았기 때문에 내년이 그러면 좋아질 것이냐? 그거에 상당 부분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동민 차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저도 이제 저한테 물어보고.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긴 했어요. 원래 펀드가 돌고 돌잖아요. 근데 작년에 안 좋았던 게 내년 좋은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약간 케바케죠. 우연일 수 있는데 근데 한번 고려해볼 만해요. 올해 안 좋았던 펀드 중에 뭐 중국, 우리 예를 들어서 신재생에너지 이런 부분. 그 미국 바이든 정책도 뭐 지금 약간 계류되고 있긴 하지만 뭐 그런 정책 다시 연관되면은 전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이제 뒤에 이슈도 봐야 되겠지만 이왕 할 것 같으면은 그런 부분에도 신경 써서 금은 하시는 거죠. 금펀드는 금이 실은 원래 같으면 올해 금이 좋아야 되는 환경은 맞거든요. 인플레. 근데 결국은 금 말고 다른 게 할 게 너무 많아 버렸어요.
그럼 이제 비트코인 같은 거. 뭐 대체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근데 물론 이제 금이 인플레 해치 자산이라는 것은 맞긴 한데 사실 금 가격이 오르는 건 딱 그것 때문에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실질금리. 그러니까 실질금리라는 게 약간 이제 역의 관계를 금 가격하고 역의 관계를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뭐 실질금리 미국의 이제 실질금리라든가 이런 걸 보면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데 그 마이너스 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이전까지는 실질금리가 계속 빠지면서 금 가격은 반대로 올라갔는데 지금은 오히려 실질금리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금 가격은 더 빠지고 있고 이런 역의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약간 뭐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뭐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연관돼서 봐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것도 있고 뭐 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사실 내년에도 뭐 금은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영업점 직원분들께서 그 점을 좀 참고를 해주시다 하는 생각이. 또 베트남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2018년에 고점 찍고 그렇죠, 4월달에 그때 많이 들어가신 분들이 3년간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올해 이제 확 올라가면서 했는데 시장에서는 베트남 펀드 환매가 되게 올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도 영업점 직원분들께서 좀 참고를 하셔서 조금 유연하게 좀 애매한 부분이라면 한 방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런 점들. 그러니까 잘 말씀, 여기 수익률이 좋은 거를 내년에 좋을 거라고 100% 신뢰해서는 해서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근데 보시면 이제 우리 국내 펀드긴 하지만 KTB 스타스백션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3년 연속이요. 3년 연속 잘했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이런 펀드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보면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특출한 펀드죠. 이런 것들은. 근데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이렇게 대체로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통계학에서도 보면 평균 획이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주가도 그래요. 주가도 장기 추세로 보면 이렇게 가는데, 그러니까 그 사이에 오르락 내리락거리죠. 주가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 이런 추세가 있다면 뭐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고, 그래서 이게 결국 평균에 수렴한다는 이런 뭐 논리인데, 사실 펀드들도 약간 이제 그런 분위기를 많이 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딱 100% 떨어지는 답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자산시장에는 돌고 도는 거니까, 돌고 도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래서 펀드 동향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키워드, 올해 이제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들 보면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뭐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테이퍼링, 뭐 기준금 인상, 뭐 여기에 플러스 이제 뭐 코로나 이슈인데 코로나 이슈는 계속 지속된 거라서 사실 여기서는 좀 제외를 시켰고, 어쨌든 자산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쭉 뽑았어요. 이건 이제 김동희 차장이 이제 자료로 만들어준 건데, 보시면 다들 뭐 아시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뭐 중국의 어떤 전력난이라든가 코로나로 인해서 아시아 지역에 있는 생산 차질이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 공급 병목도 발생을 했고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와중에 어쨌든 여러 가지 뭐 정부, 뭐 미국도 그렇지만 뭐 돈을 많이 풀어가면서 고용시장 회복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고용시장도 많이 개선이 됐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물가를 끌어올리는 이런 역할을 해버렸습니다. 거기다 이제 중간중간에 중국의 어떤 공동부유 정책 때문에 막 성장 둔화가 나타났고, 거기에 또 부동산 회사죠. 홍답으로 사태까지 이제 번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고, 근데 뭐 중간중간 미국의 부채 한도 이슈, 이거는 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이제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노이즈로 작용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큰 고리는 결국 인플레가 올라가면서 금리가 올라갔고, 이런 것들이 어떤 통화정책의 변화를 만드는 이런 요인들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자산 가격에 영향을 크게 미쳤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물가 지표인데, 미국의 소비자 물가고, 그 다음에 국내 소비자 물가. 중국은 소비자 물가보다 사실 글로벌 제조업 기지이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거의 인플레이션의 어떤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쭉 세 개를 봤는데 보시면 뭐 올해 다 우상향을 해버렸죠 지금.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인플레가 크게 발생을 했고 이게 파월은 일시적일 것이다 계속 몇 번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시장은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틀렸죠 파월이. 그만큼 이제 그래서 연준도 통화 정책을 좀 테이퍼링을 규모도 늘리고 통화 긴축을 좀 빨리 앞당기는 이런 모습을 정책적인 변화가 나타났죠. 기존에 여기 연준의 월간 자산 매입 규모를 보면 원래는 기존 경로는 내년 6월까지 테이퍼링을 끝내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바뀌었죠. 3월에 딱 끝내도록 그만큼 이제 자산 매입 원래는 이제 연준에서 계속 뭐 자산 매입을 해주고 있는데 그거를 점점 줄여 나가는 거거든요. 자산 매입을 안 해주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채권의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금리는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시장에 영향을 미쳤고요. 마찬가지로 연준 그 위원들이 이제 기준금리 전망을 이렇게 나타내는 이 점도표라고 있잖아요. 이 점도표도 보시면 2020 지금 보시면 2020년 말 그러니까 내년 말이죠. 내년 말 기준금리 인상이 거의 1%. 그러니까 지금 제로금리인데 이게 거의 1%까지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3번에서 4번 정도는 내년에 금리를 인상하겠다라는 이런 의지고 그리고 2023년도 말 그러면 내후년이죠. 내후년은 보면 약간 벌어져 있긴 한데 평균적으로 보면 1% 후반에서 2% 정도예요. 그러면 내년 그 내후년에도 또 한 3번 정도 이상 이렇게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이제 이런 태도 변화들이 점점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만 보완 설명 드리면은 뭐 다들 아실 건데 이게 물론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내용 다 아실 거예요. 결국 올해 시장은 코로나가 좀 회복되면서 그다음에 다시 델타죠. 델타가 번지면서 다시 그게 또 정상화되는 모습 보이면서 작년 대비 좋아진 기저효과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발생하면서 그거 누르는 긴축 테이퍼링이죠. 그 테이퍼링은 어차피 끝날 건데 그 이후에 기준금리 인상 언제 할 거냐. 지금 계속 그런 이야기로 지금 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3월달 할 거냐, 6월달 할 거냐. 결국은 시기하고 그러면 되지 이슈가 크게 바뀌는 건 지금 없거든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시장이 일일한 거니까 저희는 그런 이슈가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갑툭튀, 이제 갑자기 툭 튀어나온 얘기는 아니거든요. 계속 시장에서 나온 얘기고, 그러니까 연준이 이렇게 하는 이유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너무 어떤 연준 위원들의 이제 코멘트라든가 이런 것들에 너무 이렇게 막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딱 간단하게 얘기해서 연준이 정상화한다는 얘기는 금리가 이제 좀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따지고. 그렇죠. 별 변수가 없다라고 하면 금리가 오르면 채권 투자 수익률은 나빠지니까 내년에 채권 투자하면 안 되겠네요. 라는 질문이 또 궁금하시죠? 그거는 이제 뒤에서 설명 드릴 거고요. 그렇게 너무 앞서가지 마시고. 네. 그게 좀 궁금하실 거예요. 네, 그거에서 그거는 이제 뒤에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봤지만 채권형 펀드가 사실 올해는 굉장히 좀 안 좋았어요, 전반적으로. 앞서 전체적인 그 펀드 유형별 수익률에서도 보셨다시피 다 안 좋았거든요. 단기채 펀드도 물론 플러스 수익이 결국 1년 동안 플러스 수익이 나긴 했지만 중간중간에 마이너스가 나면서 법인 가입 그 영업점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전화가 많이 왔어요. 판매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계속 전화가 왔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드린 답변은 당장에 쓸 돈 아니면 일단 묻어둬라. 그래야 이제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회복된다라는 게 이제 결론이었고 이제 특히나 이제 내년을 보면 이제 장기채 펀드는 좀 수익률이 많이 좋아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지난번 화난 교육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어떤 주간 자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도 계속 오합권 자료 이런 걸 통해서도 꾸준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여기 이제 앞서도 한번 보셨겠지만 금리가 이렇게 기준금리가 2차례 인상이 되고 하면서 그 사전에 시장 금리들이 먼저 반응을 해서 다 올라버렸거든요. 미리 다. 올라버렸고, 여기 오른쪽 그림을 보면, 이게 이제 2010년 이후, 이 까만색은 기준금리고,
요 밑에는 뭐냐면 기준금리와 이런 단기 시장금리들의 그 차이를 나타낸 거예요. 스프레드. 소위 말하는 이제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2010년도, 11년도 이렇게 보시면 기준금리는 오르는데 스프레드는 쭉 빠진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금리와 기준금리 차이가 없어진다는 얘기야. 그만큼 줄어든다. 그러니까 금리가 그러니까 뭐 미리 많이 여기서 올랐었겠죠. 금리가 오른 만큼 올랐다가 기준금리 오르고 시장금리는 제대로 그대로이거나 빠져주면 이렇게 축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도 보면 이제 기준금리가 쭉 내려왔고 스프레드는 크게 뭐 변동이 없다가 2018년도 이때 한번 또 변동이 있게 됩니다. 보시면 이때도 기준금리 주차를 올렸는데 사전에 시장금리들이 먼저 반응하면서 스프레드가 이렇게 벌어진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보다 시장금리가 먼저 뛰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 이번에도 두 번 올리는 동안 스프레드가 크게 올랐죠. 근데 이렇게 이후에 물론 이제 금리는 내리지는 않을 거지만 어쨌든 금리가 어느 정도 올랐던 정점에 이르렀을 때 보면 스프레드는 다 빠졌습니다. 보시다시피 그죠?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금리가 오르는 기준금리는 올랐지만 어쨌든 시장금리는 계속 안정화되거나 조금씩 빠졌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흐름도 최근에 11월달 이후부터 보시면 단기금리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향 안정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초에 아마 기준금리 올릴 것 같아요. 이렇게 올린다 하더라도 이 금리하고 차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스프레드는 줄어들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채권 계산할 때 이거는 꼭 진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채권형 펀드 수익을 계산할 때 크게 두 가지로 우리 구분이 있잖아요. 자본 차익과 이자 수익. 사실 이거 뭐 이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이거는 어쨌든 알고 있으면 영업점에서도 고객님 상대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어쨌든 채권도 기본적으로 이자 수익이 발생을 하지만 채권의 어떤 가격의 변화 때문에 손실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앞서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요점만 얘기하면 결국에는 이제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채권의 쿠폰 이자는 어느 정도 높아져 있어요. 그런데 금리가 더 올라가지 않거나 그냥 평평하게 가면 쿠폰 금리는 꾸준히 발생되는 이자이기 때문에 높은 금리에서 이자 수익을 얻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자본 차익 쪽에서도 금리가 별로 변동이 없다라고 하면 채권 가격에서 손실이 별로 없겠죠. 그렇게 되면 꾸준히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년에는 앞서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금리 변동이라든가 기준금리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기준금리가 올라갈 거지만 이미 시장 금리가 미리 다 반영을 해서 올라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시장 금리가 안정화만 되면 내년도에는 훨씬 올해보다 단기채 펀드라든가 이런 쪽에 수익률이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기준금리 오르는 거를 시장금리가 미리 반영을 해버렸죠. 그렇죠. 선반했기 때문에 내년 기준금리가 오르더라도 미리 선반한 부분이 있고 올해만큼 급하게 오르진 않을 거고 그렇죠. 이렇게 하지 않겠죠. 그럼 서서히 오르는 거는 쿠폰 때문에 채권 펀드의 수익률에 그렇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오히려 오르는 속도가 빠르지 않은 쿠폰 때문에 서서히 이제 수익을 쌓아가는 구조니까 수익 회복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점이겠죠. 그걸 예를 들자면 올해 이제 단기채 1년 수익률 보면 다 1%가 아직 안 되잖아요. 내년에는 이거보다 좀 낫지 않겠냐라고 그냥 예상해 맞습니다. 올해보다 잘할 것 같다. 여기서 이제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뽑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채권 평균 시가 배당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평균 쿠폰 금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채권의 가격 변화를 계산할 때는 듀레이션이지만 평균 쿠폰 금리는 요 채권 안에 들어있는 채권들의 평균 이자율로 이제 계산이 되죠. 여기 보시면 거의 1% 후반 뭐 단기 국공채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1% 중후반대죠. 단기채 펀드들도. 일단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단기채를 예를 들면 지금 뭐 듀레이션은 0.5 평균 쿠폰은 1.7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그냥 이건 가정인데 내년도까지 금리 변화가 전혀 없다. 그러면 1년 동안 한 1.7% 정도는 수익이 난다는 얘기예요.
보시면 나머지는 또 1% 후반 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금리가 뭐 크게 이제 더 오를 요인이 많지 않다. 그래서 좀만 오히려 금리가 내려가 준다면 이거보다 더 많이 수익이 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당기채 펀드 이제 추진을 많이 하시는 뭐 영업종 직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래도 내년도에 지금 시점에서는 크게 무리 없이 해도 갑자기 든 생각인데 지금 1년 딱 텀을 본다면 지금 1년 적금이 제2 2%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세금, 전개금. 그럼 많이 제1금융권은 올랐죠. 한 1.5%짜리 1.5% 1.5% 되나요? 제1금융권은 한 1.5% 되나요? 조금 올랐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영업직 직원들도 고민이 좀 될 것 같아요. 크게 다르지 않느냐, 예적금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인이 있다면 뭐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적금보다는 펀드가. 중도해지. 중도가 이제 쉽게 뺄 수 있는 부분이죠. 뭐 적금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그건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지금 고금리, 이금융권은 고금리, 많이 아시겠지만 나오잖아요. 3%가 나와가지고, 웬만한 채권 수익률보다 더 좋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단기채 펀드를 워낙 많이 이제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잠깐 없는데 한 3분간 그러면은 국내 채권은 이렇다 치고 지금 우리 해외 채권 보면은 하이드 AB 글로벌 고수익분들은 회사채가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그냥 간략하게 한 1분 정도로만 하면 동인차님 어떻게 보실까요? 그거는 자꾸 대본 없는 걸 보시죠. 단기채랑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될까요? 궁금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국내 채권이나 해외 채권 시장은 저 별 다르지 않다 보고요. 근데 물론 이제 해외 채권은 이 쿠폰 자체가 국내랑 달라요. 그 하이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8% 정도 하죠. 그렇죠. 예, 8% 정도 하고 그 펀드 안에 들어가 있는 채권들 만기가 이렇게 길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도 많이 이렇게 깨지는 구조는 아니에요. 오히려 쿠폰을 많이. 근데 단지 그 하이드 채권 문제는 경기가 안 좋았을 때 이 해당 기업들이 개별 기업들 채권이 이제 가격이 빠지는 좀 이슈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물론 지금 당장은 약간 경기 둔화라는 이슈가 좀 있긴 하지만, 그게 지속되는 건 아니고, 그냥 일시적인 요인 때문에 경기 둔화를 보는 거지, 전 내년 정도에는 하이드는 좀 좋다고 보지만, 지금 제가 저번에 한번 회의 때, 저번에도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금리가 지금 최소한 10년째 1.4%좀 하거든요. 그래도 한 2% 정도 가면은, 그때는 해볼 만한 구조죠. 가격이 많이 빠져 있으니까. 근데 지금 약간 애매해요. 왜냐면 원래대로라면은 이 분위기면 미국 국채 금리가 더 올랐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안 오르고 1.4, 1.6에서 좀 박스코어가 됐거든요. 되게 애매한 구조야. 더 올라준 상태에서 하는 거 맞나? 지금은 아니다. 저는 한 최소 1.7, 8, 9 요 정도 갈 때 하이드 펀드 하는 거는 전 맞다고 봐요. 내년 상반기까지 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래요. 이제 그래서 뒤에서 설명을 어차피 드리긴 하겠지만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금리가 그러니까 이게 단기 금리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단기 금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장기 금리 쪽은 오를 여지는 있어요. 국내도 마찬가지로 물론 미리 많이 올랐다 지금 많이 빠진 상황이긴 하지만 또 오를 수 있는 여지는 있거든요. 직원 여러분, 오늘 수요일은 가정의 날입니다. 미국도 아까 얘기했듯이 김동희찬이 얘기했듯이 한 2% 부분 꼭 거기는 아니더라도 1% 후반대까지만 가도 일단은 한번 투자해볼 만한 요인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좀 짚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가장 이제 성과가 안 좋았던 시장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 시장이었죠. 중국은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공동부유라는 이런 정책 카드를 이제 밀면서 굉장히 좀 시장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공산국가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빈부격차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 문제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전국 공산당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장기 집권, 정치적으로 장기적 집권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 나가는 기업들을 다 규제를 했죠. 일타로 테크 규제부터 시작을 해서 교육 문제, 청소년 게임, 그다음에 연예인, 여기서 안 썼지만 부동산 문제 이러면서 이제 헝다그룹 디폴트 사태까지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어떤 제조업
지표도 이렇게 안 좋고요. GDP 성장률도 이제 크게 코로나 때 빠졌다가 일시적으로 회복한 이후에는 계속 또 안 좋고 있죠, 지금. 이만큼 이제 좀 시장에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펀드 성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계속 이게 제가 이제 그 8월달 월간 자료에도 한번 썼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드린 얘기가 뭐냐면, 일단은 홍콩이나 미국의 ADR, 이런 기업들은 일단 피하고, 본토 중심으로 그래도 일부 성장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본토 쪽으로 일단 압축해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신천이라든가 아니면 CSI 500 중소형주 가창판 창업한 이런 여기에 속하는 기업들 비중이 높은 펀드로 좀 압축을 하자.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삼성 중국 본토 중소형 포커스라든가 미래 신천 백인데스 그다음에 저희 아문디 중국 본토 뉴이코노미 이런 펀드 그러니까 이제 본토 상장된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펀드 쪽으로 보자고 말씀드렸었고 그다음에 가장 예전에 많이 했던 VI 중국 4차 산업 목표전환이라든가 미래에셋 차이나 솔로몬 KB 통중국 고배당 이런 것들은 일단은 버릴 수는 없으니 일단 좀 길게 보고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의 어떤 이런 규제 정책이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다 보니까 중국의 정책도 최근 들어서 많이 바뀌고 있어요. 여러 가지 여기도 이제 하이투자증권에 나왔던 자료를 인용한 건데,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보면 이제 양성 전환, 양성 순환 이런 것들 얘기가 나온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좀 분위기를 완화시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여기 이제 양성 순환을 들고 나온 배경에는 이제 중국 경기 경착륙 리스크 이런 것들이 무관치 않다. 그 다음에 그동안에 좀 빅테크 기업이라든가 부동산 문제들이 커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과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엄청난 경쟁 관계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중국의 자국 기업들이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놔두면 경쟁력 저하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쨌든 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나타나서 정책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 봤듯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8월달 자료를 내고서 이제 9월부터 쭉 봤어요. 최근까지 수익률이 실제로 보면 딱 비슷했어요. 미래 차이나 신천백이 좋았고 중국본도 뉴이코노미 언엣지형 그 다음에 삼성 중국본도 중소형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그래도 절대 수익률 상으로는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걸 8월달에 말씀하셨단 말씀이죠. 이 펀드 좋다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 펀드는 이렇게 가져가자 하고 맞추셨네요. 아니 중간에 많이 틀린 것도 있는데 제가 다른 것만 이렇게 뽑아서 어쨌든 그래도 보시면 아까 좀 장기적으로 좀 대응해야 될 이런 VI 중국 4차 산업이나 그다음에 미차솔, 솔로몬 이런 것들이 좀 전반적으로 앉아서 KB 통중국 고배당. 그러면 아니 잠깐 설명 끝내고. 그래서 어쨌든 그래요. 단순 수익률은 중국 펀드, 비중 높은 펀드가 일단 결과적으로 좋았어요. 근데 이제 펀드라는 건 항상 우리가 벤치마크 대비해서 좋았냐 나빴냐 이걸 또 비교를 하잖아요. 실제 시장이 안 좋았을 때 덜 떨어지는 펀드도 사실 이거 나쁘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벤치마크 대비로 보면 이 절대 수익률은 좋았지만 이렇게 썩 좋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오히려 벤치마크 대비로 보면 이런 그 VI라든가 KB 통중국 고배당, 미차솔 이런 것들이 오히려 BMD는 좋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일단은 지금까지는 오케이 굿 좋았어요. 중국 펀터가. 근데 이런 중국의 정책 기조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런 것들이 어떤 당장에 이렇게 보여지진 않을 거지만 어쨌든 서서히 변화 기조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작년에 안 좋았던 이런 그 펀드들은 우리가 좀 길게 봤을 때는 1년, 2년 정도로 봤을 때는 충분히 고려 대상으로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어쨌든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벤치마크 대비로는 그래도 선방을 했거든요. 물론 절대 수익률은 마이너스긴 하지만 어쨌든 시장 대비해서는 잘 해줬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반등했을 때는 결국 이런 펀드들이 수익률이 또
시장 대비해서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중국의 어떤 정책 기조가 계속 변화되거나 시장 상황이 바뀌기 시작하면 이런 펀드들로 일단은 한번 또 갈아타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씩은 변하고 있는 거. 그렇죠. 이게 급격하게 변하지는 않을 거예요. 중간중간에 뭐 당연히 노이즈도 있을 거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펀드는 그냥 뭐 단타락으로 가는 것보다는 길게 이렇게 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펀드들 지금 당장 안 좋아도 눈여겨보실 필요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시죠. 네, 해결됐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네. 그리고 공모주 펀드 한번 얘기해 주시죠. 공모주 펀드 올해 짭짤하셨을 거예요. 근데 롯데렌탈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 2달 전에 상장한 거는 성과가 좀 안 좋아요. 제가 직접 들어와서 알기 때문에. 청약하셨죠? 네. 그래서 올 초에는 상당히 좋아서 따상도 하시고 막 그랬을 텐데 약간 후반으로 가면서 약간 힘에 부치는 모습을 IPO 시장이 보였는데 내년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에서 지금 이게 분사돼가지고 따로 상장하는 거잖아요. 이게 역대 최고 시가총액 예상된다고 합니다. 거의 상장되면 한 70조 예상되는데 100조까지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거의 역사상 최대라고 하니까 그리고 잠깐 오늘 뉴스를 보니까 올해 공모주 규모에 비해서 오히려 내년이 더 공모주 규모가 더 크다고 해요. 20조인데 내년은 25조 정도. 그래서 여전히 대여들 종목들이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 현대엔지니어링 뭐 저런 종목들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익숙한 마켓컬리, 신선식품 뭐 이런 것도 좀 예정이 돼 있어서 올해보다 규모도 크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런 IPO 시장에 대한 관심은 가져가되 또 이게 또 IPO 시장하고 또 연결되잖아요. 시장이 화랑이면 또 같이 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 좀 유의하셔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올해보다는 조금 기대치를 낮추시고 좀 접근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저도 약간 비슷한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게 그러니까 공모주 펀드에 수익 나려면 뭐 바이오 사이언스처럼 막 따상이 막 발생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펀드에서는 이제 뭐 3개월 판매 금지 뭐 이런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단기로 대응이 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시장에 이런 주식들은 다 시장의 흐름에 연동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년도 마찬가지로 공모주 시장 규모조차는 크지만 결국 시장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거 뭐 공모주 펀드도 수익률이 뭐 아주 크게 나오거나 올해처럼 좀 높은 수준을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올해는 뭐 양호했지만 내년은 좀 기대치를 낮추고서 그냥 좀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은 되겠지만 너무 기대치를 높게 가져가지 마시면 가져가면 안 된다. 이렇게 좀 그리고 좀 약간 짜박하게 여담이지만 이 공모주도 지금 막차를 타려는 기업들이 많이 한다고 해요. 내년에 왜냐면 이제 시장이 꺾이면 공모주 상장하는 것도 좀 어려울 수 있고 또 이거 몇 가지로 중소기업들은 이제 IPO는 힘들지만 BW나 CW 그런 거 많이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지금 그게 끝물이라고 생각했는지 엄청 그런 게 좀 발행하려는 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 자체는 그 뒷면의 얘기를 보면은 조금 뭐 긍정적이지만 않은 흐름도 있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안내 말씀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좀 그 연말쯤에 이제 이슈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사실 뭐 메타버스, 그 다음에 NFT, 그래서 뭐 게임주도 주가 급등하고 막 난리가 났었죠. 근데 이제 사실 여기서는 설명을 드리기가 시간상은 좀 애매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뭐 한 이슈가 되고 있고 내년에도 그러면 과연 볼 수 있는 부분들이냐라고 했을 때는 이게 뭐 단기간에 뭐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시장은 지금 시점은 지났다.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끝나는 시장은 아니다. 뭐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좀 이런 자료나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제 핵심 사업으로 이제 성장 중입니다. 이게 산업이 지금 딱 어떤 뭐 2차 전지나 이런 것처럼 딱 어느 방향성이 딱 정해져서 딱 그대로 가고 있는 게 아니고 일단 상당 전망은 좋은데 이게 어디로 이 파급 효과가 어디로 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더 계속 시장을 두고 봐야 될 거고 그 사이에 주가 변동성은 굉장히 좀 오르락내리락거리는 형태의 시장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료도 이제 지금은 이제 NFT와 관련된 시장의
뭐 미술이라든가 뭐 스포츠, 음반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여기 게임도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시장에서도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 규모는 연평균 뭐 2050년까지 연평균 32% 성장이면 어마어마한 성장이거든요. 연평균 앞으로 20년 동안 30%씩 성장하는 시장이 과연 있을까? 그만큼 이제 시장의 기대를 받고 있는 시장이긴 해요. 물론 추정치고 하기 때문에 뭐 이대로 간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길게 봤을 때는 충분히 어떤 매력적인 시장이다. 그렇지만 이게 단기로 변동성이 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요즘에 그 ETF 많이 나오잖아요. 메타버스 ETF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너무 이제 시세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단기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좀 긴 관점에서 보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게 나왔잖아요. 글로벌 ETF 액티브 펀드가 나왔거든요. 국내 운용사에서 하는 거. 그래서 그런 쪽도 그냥 장기적으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여기 들으시는 분 중에 저도 이제 좀 노땅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내용이 좀 쉽진 않아요. 쉽진 않고 실제 활용하는 것도 좀 쉽지도 않고 저 게임을 제가 좀 안 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와닿지는 않지만 이론적으로 뭐 제가 밴드 대본 올려드린 것처럼 그런 증거 자료 같은 게 있으니까 일단 얘가 뭔지는 알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아마 이 중에는 젊은 직원분들은 아마 저보다 더 훨씬 많이 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 알고 하자. 저는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여기 책을 이게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게 책이에요. 이게 NFT 레볼루션이라고 NFT 레볼루션이라는 이제 NFT와 관련된 책인데 저도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거 공부하려고 책 하나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조금 앞에 한 2페이지밖에 안 읽었는데 그만큼 이제 이 시장이 이제 앞으로의 어떤 파급력이라든가 어디로 이제 어느 방향으로 성장할지는 아직도 뭐 여기 책에도 이제 대충은 이제 그렇게는 아닌 것 같아요. 좀 다양한 그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NFT가 뉴 펀드 테크놀로지인가요? 아니 이래요. 뭘 약되죠? 자, 노땅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기 있죠? 네, 여기 있죠. 저기 중간에 1번. 토큰이야. 넌 펀저블 토큰. 토큰은 저희 옛날 학교 다닐 때 버스. 네, 맞아요. 그거 맞아요. 네. 그런 거라고. 우리 예를 들어서 버스가 1,000원이잖아요. 네. 버스 가격이. 근데 1,000원을 이걸로 맞춰놓은 것처럼 NFT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자산을 그러니까 딱 토큰화 시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뭐 디지털 그 자산이란 건 사실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리지널리티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오리지널리티를 부여를 하고 거기에 이제 가격을 부여를 하는 거죠. 이건 어려운 내용은 이제 각자 공부하시면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네, 아무튼 이게 대세군요, 요새. 예, 어쨌든 뭐 그래요. 실제로도 굉장히 많은 보고서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에 이제 다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 이제 금융자산별 뭐 전망은 앞서 얘기했던 것들이 거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그 지주에서 나온 그 자료. 예, 그 자료가 상당 부분 들어있고 제가 보는 부분들도 일부 약간 섞어서 넣어놨습니다. 네, 투자 의견은 예, 금융지주 하우스비오 의견을 그대로 반영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하우스비오 전망도 2,800에서 3,400 보고 있고 어쨌든 내년도 이익은 뭐 아주 큰 폭은 아니지만 어쨌든 증가할 거로 보이고 있고 수출도 뭐 우리가 글로벌 공급 부족 뭐 차질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굉장히 양호한 지표를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뭐 상황이 지금 뭐 이제 오미크론이나 여러 변수가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좀 완화가 되면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고 채권도 앞서 얘기했듯이 시장 금리는 이미 많이 반영이 됐고 내년 말 기준금리는 뭐 한 2차례 이상 뭐 정도 올라갈 수는 있어도 시장 금리 자체는 충분히 하향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해외 쪽은 앞서 얘기했듯이 뭐 미국, 유럽 쪽은 양호한 흐름,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정책적인 인프라 투자 정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집행이 되면서 좋아질 거고요.
중국도 앞서 설명드렸듯이 좀 불확실성이 아직은 있지만 저점 이후 어느 정도 회복하는 아까 이제 정책 변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외 신흥국들은 좀 이제 각계 전투가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또 해외 신흥국들은 이제 달러라든가 이런 영향을 또 많이 갖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달러 강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신흥국들한테 어쨌든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좀 요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외 채권도 아까 얘기했듯이 미국채 10년물 2% 정도 오면 대응이 해볼만 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신흥국 달러 페이지 채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대체 투자 쪽도 재미는 전반적으로 없을 것 같습니다. 유가도 일단은 좀 하향 안정될 것 같고, 금도 아까 설명드렸듯이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명목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통화정책이 정상화되게 이제 테이퍼링이나 기준금리 인상 이런 것들은 명목금리를 이제 올려버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쨌든 금 가격에는 부정적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금도 당분간 재미없을 것 같다. 리츠는 작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수익은 날 수 있는데 기대치는 낮추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펀드로 적용을 해보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국내 주식형 같은 경우요, 이제 수출이 계속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미국의 재정정책 집행이나 재고, 재축적, 수요 이런 것들은 결국 국내 수출 쪽에 좋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치주 펀드들, 경기 민감주 많이 들어가는 이런 펀드들은 양호한 성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고,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 계속 우리나라 핵심 산업이 있고 바닥을 찍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주가가 그래도 비교적 잘 버텨주고 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래서 지수가 좀 덜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승 코리아라든가 이런 펀드들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주춤하긴 하지만 이제 디지털 경제 성장의 어떤 지속성은 내년에도 어쨌든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지만 메타버스 NFT라든가 그다음에 2차 전지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지금 당장의 어떤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길게 봤을 때는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될 이런 펀드들이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ESG도 내년에도 계속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다스 책임투자 펀드 이렇게 관심을 주면 좋을 것 같고, 단기채는 앞서 얘기해드렸죠. 그래서 단기채 펀드도 올해보다는 어쨌든 성과가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 단기채 펀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혼합형 중에서는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반도체 팡 회복 기대가 되기 때문에 친한 삼성전자 알파라든가 이런 것도 좋을 것 같고, 고모주는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추는 게 좀 좋겠지만 어쨌든 고모주 펀드를 담고 있는 이스트 스프링 고모주 올스타는 어쨌든 안정적으로 계속 성과는 나아줄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요약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외 쪽은 글로벌로 봤을 때 이제 미국 쪽은 앞서 얘기했듯이 미국의 어떤 리플레이션 트레이드 재고 재축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꾸준히 발생을 하겠고요. 그러면 미국도 마찬가지로 올해 이제 가치주 펀드들이 좀 좋았죠. 그렇지만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런 디지털 경제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펀드들 꾸준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라든가 글로벌 메타버스 이런 펀드들 이게 당장의 어떤 성과는 그렇게 눈에 띄는 상황은 아닌데 어쨌든 계속해서 눈여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앞서 이제 알파 글로벌 신재생 에너지 있었는데 사실 그건 약간 좀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서는 언급을 안 드렸지만 마찬가지 이것도 좀 변동성이 없긴 합니다. 하나 그 얘기여도. 그래서 묶어서 이렇게 보시면 어쨌든 주목은 해야 된다. 이걸 몰빵하라 이렇게 절대 말씀을 안 드리고요. 일부라도 좀 가져갈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신흥국도 마찬가지로 앞서 중국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미차솔하고 지금 아직은 정책적인 변화 기도가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신천백 이런 것들도 가져가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했듯이 기조 변화가 좀 나타나는 것이 눈에 띈다 그러면 이렇게 홍콩이나 미국 비중이 높았던 이런 펀드들도
뭐 교체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산 배분 펀드는 계속 올해도 계속 마찬가지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대체 투자 쪽은 이제 하나 글로벌 리츠도 어쨌든 양호할 거지만 기대 수익률은 올해만큼은 나오기는 쉽지 않다, 분위기상.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김종국 차장이 이제 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요거는 이제 원래 계획은 안 되었던 건데, 진짜 여러분들이 유튜브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진짜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보시는 분 많으신데,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만의 이제 어떤 시황관이라든가 나만의 정보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그냥, 제 방법이긴 해요. 근데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펀드든 ETF든 뭘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자산시장하고 매크로는 아셔야 되잖아요. 기본적인 경제 여건. 근데 제가 자료 여러 가지 보는 사이트는 있는데, 이제 프레드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제 아이디로 등록하면 이런 자료 쭉 이제 그래프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 번씩 주기적으로 보거든요. 보고 나서, 얘가 어떤 걸 의미하는구나. 방향, 감만 잡는 거죠. 이 매크로라는 게 어떤 방향 확 집어준 건 아니잖아요. 대체 분위기가 이렇구나 정도인데, 감 잡는 수준에서 매크로를 보는데, 큰 그림을. 그렇죠. 큰 그림이죠. 지금 날씨가 어떠냐 보는 거에서 이런 사이트라고 또 있고. 회원 가입을 영어로 해야 되나요? 이거요? 네.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네, 이메일 주시면 돼요. 그럼 자기가 보는 거를 저장해놓고 언제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이트는 아마 활용하기 좀 많이 활용하고 계실 거예요. 이 사이트도 있고, 또 이제 유료로, 자, 여기는 안 떠왔는데, 유료 사이트 중에도 한 달에 10,000원만 내면은 증권사 보고서를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거 제가 크리블이라고 있거든요. 이거 절대 홍보 목적은 아니고요. 그게 한 달에 10,000원 정도 할 거예요. 근데 그거 하면 증권사 리포트들을 다 정리해서 줘요. 그런 것도 저희가 리포트 구하기 힘들 수 있잖아요. 아니면 모든 증권사 계좌 다 있으셔야 되니까, 그 10,000원 정도면은 커피 한 잔, 2잔 안 마시면 되니까, 그 사이트도 한번 까셔서 보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펀드하고 ETF의 자금 흐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시중 자금이 어디에 많이 들어가느냐. 저희가 이제 오아펀 이제 2페이지 나가는 것 중에 뒷면이 있잖아요. 거기서 말씀드린 게, 이 펀드의 수익률 현황도 매일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예를 들어서 채권이 했는데, 어떤 펀드 올랐다. 주식, 어제 IT가 오는데 이런 펀드 올랐다. 그럼 그 펀드마다 이 방이 확 바뀌는 게 있어요. 어떤 날은 A라는 펀드가 1등인데, 그 펀드 다음 날이니까 이 펀드가 꼴찌더라고. 흐름을 보시면, 이런 시장에서는 이런 펀드를 하면 좋겠구나라고 감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증권사에서 나오는 ETF 자금 흐름 이런 것도. 최근에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에 자금이 많이 투입되는구나, 들어가는구나, 이제 그런 걸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참고가 되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유튜브를 많이 보고 신문 기사 많이 보지만, 여러 가지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래요. 이제 몇 개를 찝어서 연재를 그분이 쓰는 건 무조건 다 보거든요. 그럼 공통적으로 말한 논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마 아실 거예요. 한경에도 그런 밖에 있잖아요. 그죠? 그분 기사라든가, 김현석 기자분. 그분이 아침에 이제 유튜브로 강의도 하시는데, 한국 걸 계속 보시면은, 이분이 이런 논리로 시장 이렇게 보는구나 하면서 그게 자기 논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여기 있는 연합인포메이션도 있고, 전자신문이라든가, 어쨌든 본인이 보는 그 사이트라든가 그 기사를 일관성 있게 보시는 게 좋아요. 이것저것 보시면은 헷갈려요. 그리고 다 사람마다 이야기 다르기 때문에 본인 생각 정리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일관성 있게 몇 개를 정해서 보는 게 더 중요하다. 한국경제 김현석 기자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분이 유명하신 분이구나. 예, 그분 미국 들어가셨죠. 김현석 기자랑 조재길 기자. 예, 맞습니다. 예. 그분 진짜 환경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거 같은 얘기구나. 마지막으로는 이제 본인 생각을 어렵거든요. 정리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지금 밴드도 활용을 하긴 하지만, 제가 지금 블로그가 있긴 있어요. 근데 비공개거든요. 비공개라서, 제가 막 써요, 그냥 제 생각을. 우리 이러고 저러고 쓰거든요. 근데 정리 한번 해보면은, 머릿속에 확실히 남더라고요. 이거 남을 보여주려고 쓰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정리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써놓으면은 안 없어지죠? 서버에 저장되니까. 예, 안 없어집니다. 나중에 찾아볼 수도 있고, 진짜 내가 좀 달려내면은 확 공개할 수 있는 거죠. 그럴 수준은 아니지만.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었어요. 짧게.
그리고 이제 뭐 제가 항상 교육과 말씀드린 건데 화무 실용이라고 지금 혼란스러운 장이거든요. 근데 결국 돌고 돌겠죠. 지금 안 좋다는 얘기 나오지만 결국 내년 되면 또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알기 쉽게 설명드리려다 보니까 이 그림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결국 밤에는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시죠? 일찍 일어나셔야겠죠. 네. 5시 반에. 6시 정도. 근데 바로 일어나지지 않죠. 그렇죠. 네. 바로 앞에 있어야죠. 거의 이렇게 한번 하죠. 일어나고 싶은데 시계 울려요. 그럼 시계 한번 끄고 일어나야지 하는 그런 모습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시장이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좀 경기 회복되면서 뭔가 올라가고 싶은데 뭔가 더 자고 싶다. 좀 더 회복하기 싫어. 야 그런 위에서 누르는 그런 기분이 있는 것 같고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언젠가는 일어나야 되고 또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저는 그 시기를 내년으로 그냥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제 그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뒤에 자료 2페이지 더 있는데 이건 제가 어제 밴드 올려드린 건데 앞에 말씀 내용이랑 중복되기 때문에 그건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사실 저희가 퀴즈를 낸다고 했는데 퀴즈는 지금 보건시장이라도 마음 급하시구나. 시간이 쪼들리다 보니까 한 개 없네. 네, 그래서 혹시 퀴즈 내실 거 있으세요? 지금 바로 얘기해도 돼요? 네, 말씀하시죠. 지금 퀴즈 내겠습니다. NFT의 약자는 무엇입니까? 우와. 이미리님, 오, 진짜 빠르다. 소속하고, 이미림. 네, 직급을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영업점으로, 사은품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학노주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빠르냐. 미리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문제 유출, 아니요, 전혀, 저희가 정하고 오지 않았는데. 이 회의 오기 전에 뉴 펀드 테크놀로지 줄 알았습니다. 또 있으시죠? 제가 원래는 채권에 관련된 걸 하려는데 이게 사실 원래 시간 계산하는 거라서 제가 그래도 한번 내볼까요? 죄송합니다. 저 한 문제 낼 수 있어요? 네. 아시죠? 다음 페이지. 앞 페이지. 앞 페이지. 자, 이거 한글로. 나왔어. 오! 김은주님? 네. 너무 쉽나요? 네. 너무 이렇게 어려운 거 하면 사실 어려운 걸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욕합니다. 포기. 실은 복사를 내려는 문제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저희도 보고 이거 어떻게 맞추냐고. 근데 CPP 변할 때 뭐. 그런 문제는 빼고. 네. 사실은 제가 내려는 문제는 이거였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거 퀴즈는 아니죠? 아니요, 퀴즈입니다. 퀴즈요? 맞힐 수 있으시면 저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금리가 CPP 올라갔을 때, 그래도, 수익률이 가장 좋을 수 있는 펀드. 이 중에서? 이 중에서. 너무 어렵죠? 그럼 지금 아무리 당지 땡. 아니, 이거 다 나와요, 그러면. 일단 다 찍으세요. 일단 하나 걸리겠죠? 네, 땡입니다. 땡. 아직 다 만났습니다. 예, 아직 다 만났어요. 답 나오기 어려워요. 유진 챔피언 뭐죠? 저 나왔어요. 이유진. 유진 챔피언 정확하게 중단기체, 예, 이유진님. 네. 이유진님은 지점이 어디신가요? 네. 유진 챔피언 중단기체입니다. 제가 여기 나온 거대로 계산을 해봤을 때, CPP 올랐을 때도, 수익률이 가장 좋은 거는 유진 챔피언 중단기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너무 하셨다, 문제. 네, 그래도 어쨌든 맞히신 분이 나왔으니까. 네, 소속 적으셨어요? 혹시 정답 맞추신 분, 김은주님하고 이유진님은 영업점, 이름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메모로 보내셔도 돼요. 네, 저한테 개인 홈페이지나 아니면 클리폰으로 보내주셔도 되니까, 그러면 저희가 사은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다 됐고,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사실 여러 가지 제도도 많이 변경됐고, 또, 김동민 시장님도 상당히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제도 변화 때문에 고생 많이 했고, 그렇지만 영업점 직원도 마찬가지로 그만큼 또 변화된 환경에 또 적응하기 위해서 네네.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펀드 사업에 열심히 고생을 해주신
우리 영업전 직원 여러분께 일단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즐거운 크리스마스 기다리고 있고 따뜻하게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잘 부탁드립니다.